네. 네. 잠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좀 촬영을. 원래 인터뷰 때는 사진 당연히 찍는데. 아, 네. 에포크 타임즈가 미국 4대 신문이라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네네. 아직 좀 많이 커야죠. 네. 변호사님 좀 키워주세요. 아, 네. 그럼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예 들고 내 뒤에 이거 좀 다시 보내줘요. 네, 이거 있거든. 네, 앞에 자리에 저거 이게 짝이 있어. 저거 짝을 다시 바꿔줘. 네, 붙인다고 해서.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려대학교 교수님하고 네. 전화 와가지고 초안자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좋은 책을 에포크 출판사네. 네. 10권 보내달라가지고 붙이고 요거랑 연결되는 잭. 연결잭. 그 연결하는 잭이 있어. C타입이 붙어 있는 거. 거의 떨어뜨리셨는데. 저번에는 영상 촬영을 하셨는데 오늘은 영상 촬영은 아닌 거죠? 아, 오늘은 기억하시네요. 네. 아, 그때는 예,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가 사진 캡처해서 쓰고 그랬죠. 네네네. 아, 그 인터뷰 오늘 봐도 참 새롭던데. 그러니까요. 그때 벌써 뭐 정자호라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네. 저도 그때 다시 보니까 그때 한번 뵙고 나서 이전에 딱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찍었다 해도 똑같아요. 맞을 정도로. 그때 부정선거보다는 여론 조작에 가까웠는데. 차이나 게이트 때문에 그때 찾아뵀었거든요. 예. 지금도 차이나 게이트죠. 차이나 게이트 진화형 단계를 가고 있어가지고. 그때보다 더 초연성이 더 심해지는 느낌. 네네. 그렇죠. 잠깐만요. 없어? 그러면은 다른 잭을 줘봐봐. 내 잭 말고. 요거 말고 없어? 조명 이런 거 괜찮은가요? 그거밖에 없어? 잘 찍어주세요. 태국 쓰셔가지고. 이거 왜 없지? 아, 찾았어.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같이 쓰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씁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이렇게였는데 사무실 옮기면서 방 하나는 커졌는데 또 실제로 가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언제 오셨어요, 여기로? 제가 2022년 2월 3일 정도에 왔어요. 그래서 3년 되셨는데 네네네. 한번 못 오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사실 한번 깨끗하게 다 정리를 버릴 건 싹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작할게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손이 좀 올라오고 하는 게 네. 사진은 좀 더 자연스럽게 네네네. 이렇게 손 동작도 하셔도 되고. 네네네. 말씀하실 때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중국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질문을 사실 열 몇 개를 했다가 네네. 좀 줄여가지고. 예. 아니 뭐 즉흥적인 질문은 뭐 또 여러 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끝이 이게 서론을 네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 그 근거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부정선거입니다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재차 지금 4차까지도 막 거론을 하고 계신데 이게 예. 과연 입증이 될 것인가, 이게 최대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 그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지도 그렇고 증거 보존 절차나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형상 보온 기능이 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평균 4.7초당 한 표, 혹은 뭐 선거 막바지에는 2초당 한 표가 되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 부풀리기의 정황, 그리고 개표 결과가 이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선관위에 올려진 개표 결과가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희가 그 2020년, 2022년, 2024년 뭐 영어로는 제너럴 일렉션, 프레지던셜 일렉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표 상황표를 다 또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 전수 조사를 했고 개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상당히 많이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체, 뭐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있다든지, 그 주민등록 그 인구수보다 많은 그 선거인명부상의 증거,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의 수많은 거짓말, 그리고 대법관들의 엉터리 엉망인 재판 진행과 이를 덮었던 그 판결문 등이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이제 도태호 변호사나 차기환 변호사님 등이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부정선거의 그 막는 최고의 정가의 보도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이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사람, 예를 들면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 진행이 어떠했고, 증거조사를 왜 거부를 했고,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엉망인 판결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주면 국민들은 분노할 거거든요. 되게 심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작년에 선관위 그 채용 비리가 지난 10년간 전수조사를 했는데 1200건이 나왔다. 100%가 전부 다 불법이었다 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드러났죠. 그리고 그 전에 선관위 그에 대한 선거 시스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뭔가 투개표 해킹이 가능하고 위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당 위탁 경선도 조작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재판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니까 많은 국민이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너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문형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인데 이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요. 저 진주에. 법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선관위가 결탁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형상보범기능종인데, 그 형상보범종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고 당연히 입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재현 대법관한테 왜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이었거든요. 왜 180일 이내에 있었던 재판을 그렇게 늦췄냐, 그리고 증거조사, 사진 촬영을 왜 안 하게 막았냐, 막 이런 것들을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야,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구나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되겠죠. 이미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법원의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하나씩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만 줘도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는 자연스럽게 입증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김용빈이나 선관위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왜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리 부실이다.
선거 관리 부실이 투표지를 인구수가 많은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투표용지 발급수가 많은 투표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실이 아니라 부정의 결과죠. 부정선거의 결과임을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형상보건기능종이 도대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무런 답을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입증이 된다. 단지 일부만 알고 있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국민들한테 다 알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입증이 된다고 보고 그냥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리는 과정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변론들이 말씀인가요? 사실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윤 대통령이 사실 편한 길이 있었거든요. 예, 뭐 외신이라든지 트럼프의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제가 뭐 이제 이번 미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그 몸을 자유롭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걸 안 했던 이유는 저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더 많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은 이거는 네네. 다 좀 입증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사실 뭐 그때 민경원 의원님도 그렇고 4년간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네. 아직도 시민들 중에는 이걸 음모론이다. 네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본 적이 없다는 네. 그런 거죠. 본 적이 없고 그걸 막는 무리들이 있죠. 막는 무리들이 있고 제가 이제 미국을 이제 11월 달에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거의 매일 해요. 예, 인터뷰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고 2020년 선거도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벤스나 마이크 존스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를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내부에도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자리를 줄게,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그렇게 제의를 하고 또 약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또 지위를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공화당과는 달리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확산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당도 막고 야당도 막아버리니까 이 부정선거가 많이 확산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조금 전에 보니까 이준석이가 뭐 부정선거 이거 토론하자, 뭐 무슨 부정선거 망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결국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공 그리고 친중파 이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느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취임식을 갔잖아요. 그리고 스타라이트 볼이라는 마지막 피날레 하이라이트 행사를 갔어요. 근데 저를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정용진, 김범석이나 이런 쿠팡이나 정재계 인사들 일부를 보도를 하고 심지어는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도를 하면서 정작 박주현이 갔다더라 이런 인터뷰도 뭐 스카이데일리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부러 한번 인증샷 이런 걸 안 올리는데 정용진 회장하고 찍은 사진도 올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슈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철저히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궁금했거든요. 얘들이 제가 올라가는 거를 막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가 공론화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박주현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오면 부정선거가 너무 이슈화되니까
박 변호사가 부정선거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막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가 공론화되는 거를 막는 무리들이 저 중국과 결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국힘당 내부에도 상당히 있고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공론화가 안 될 뿐인데 이제 뭐 너무 많이 드러났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깨어 있고 연일 똑똑한 친구들은 뭐 음악을 잘하는 친구 음악으로, 미술을 잘하는 친구 미술로, 뭐 웅변을 잘하는 친구 웅변으로 다양한 형태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방미에서 느꼈던 되게 중요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원래는 다른 커다란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잠시 접고 한국의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워싱턴에 왔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한 친구고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친구였지만 이미 여기서 되게 큰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울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장악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더 이상 사람을 침묵하게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네. 회유라든지 네. 약점 잡는 혹시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왜냐면 경험은- 부정선거 얘기 그만하고 이제 국힘당에 뭐 비대위원으로 들어와라 이런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 너가 그거 안 하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부를 텐데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요. 오늘도 무슨 뭐 권성동, 김무성 쪽하고 좀 하고 박 변호사는 너무 부정선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단지 일신의 안일만을 생각을 하면 당장 그들과 손을 잡는 게 뭐 저희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나 이런 걸 고려하면 훨씬 낫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회유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거죠. 그런 실명 안 밝히고 써도 되는 거죠? 예? 실명은 안 밝히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되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 취임식 갔다 오니까 뭔가 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다 보니까 뭐 저희 와이프가 화교라든지 화교라느니 뭐 또 뭐라더라. 아무튼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 이제 제 아들이나 딸아이의 뭐 유튜브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조회수를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그냥 뭐 비일비재하게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제 저를 이렇게 뭐 당근책을 쓰다가도 저는 수사도 받아봤거든요. 이제 뭐 서울경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됐지만 수사를 받기도 했고, 그다음 대한변협에 성관이가 저를 징계 청구를 해가지고 징계 방어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면서 부정선거를 알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제가 수비가 되니까 그렇게는 막아왔는데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면 이거를 그냥 굴복하거나 아예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많겠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저쪽으로 간 사람들도 보여요. 같이 일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송 대리를 하다가도 갑자기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감사 자리를 받고,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어떤 친구는 그냥 무서워서 아예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고, 이런 저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 엄청난 카르텔을 어떻게든 깨부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사실 11월 6일이 작년 2024년 11월 6일이 D-Day라고 생각을 했어요. D-Day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으면 부정선거를 알리는 거를 접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거대한 카르텔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덮쳤기 때문에 이거를 내 혼자 힘으로 아니면 이거를 외치는 우리 작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정말 이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카르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를 무찌르고 이겨줘서 저는 큰 동력을 얻었고, 또 마라라고에 가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느끼고, 그리고 이번 취임식까지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력 인사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겠다, 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덮치는 경험을 했고, 그 비상계엄의 또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라는 말을 폭로를 하기도 했으니까 이 싸움은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작업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었으면 나는 다음 5년도 이 싸움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와이프도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커리어가 괜찮은 편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도 많이 왔는데, 왜 우리 남편은, 그리고 우리 사위는, 장모님 같은 경우에 왜 이런 돈 안 되는 일에,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에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되게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마라라고를 가고,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부정선거를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고, 제 선택이나 제 판단이나, 그리고 내가 갔던 일이 부끄럽지 않았고 가치로운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아요. 요즘에는 장모님이, 예전에는 걱정부터 하셨는데 요즘에도 걱정을 하시지만 좀 더 잘 찾아보시고 와이프한테 부정선거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니는 나랑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리 잘 모르노 이러면서 또 장모님이 막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좀 재미있었죠. 재미있었고, 이제 이런 어떤 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개업을 했는데, 형이 이제 부정선거 막 하니까 동생이 이제 형 때문에 돈 못 벌겠다고 이제 따로 나가서 사업을 차려가지고 따로 이제 한 지는 꽤 됐어요. 이제 지금 제가 싸운 기간이 이제 5년째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잘 했어요. 성장을 많이 했고, 부리는 변호사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동생은 형이 또 그런 부분에서 못마땅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은 돈도 안 되고 그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름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동생 녀석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트형이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취임식도 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로 부정선거라는 걸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동생도. 네,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상당히 큰 응원자였고, 저 와이프도 응원자였지만, 어쨌든 제 안에서도 그런 어떤 좀 그런 내적인 그런 힘듦과 극복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좀 짐작은 됩니다. 결과장님 물 좀 주세요. 삼다수. 기자님, 사진 혹시
괜찮으면은 기자님 뭐 계속 기다리실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인 다 하셨어요? 혹시? 괜찮습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 네. 안 해도 되죠? 예, 저 네. 가가지고 네.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당히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좀 드시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계실 때 잠깐 통화를 대주려고 네, 한 게 이제 네. 이거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그랬는데 스카이데일리 보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걸 뭐 진위 가지고 이제 막 저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중앙선관위도 또 조용히 네. 고발 조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99년 신병 확보 이거 네. 어때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내용일까요? 저도 뭐 사실 두 분 다 친한 분들이거든요. 조정진 대표도 그렇고 허경 기자도 친한 분들이고 얘기를 해보면 뭐 어떤 가식은 없어요. 어떤 가식도 없고 네. 그리고 출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되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알잖아요.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딱 보면은 이게 거짓이 잠깐만요. 기자님, 예, 측면 사진도 찍으셨나요? 측면. 너무 정면만 찍으신 거죠, 지금? 아, 괜찮습니다. 네, 측면- 이쪽에서도 찍고 저쪽에서도 찍고. 측면도 나오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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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배관장님 문 좀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보면 이제 출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한 출처가 있는 것 같고 내부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부자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송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환 문제 예를 들면 이제 DI를 넘어서 좀 미군 기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 허겸 기자님에 따르면 뭐 그런 부분에도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분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고요. 다만 이제 1년의 과정을 보면 보도가 일단 되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과정 왜 선거연수원을 갔을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연수원을 갔을 텐데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와 맞물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연수원의 생활동 시설이 외국인 공동주택이에요.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일까? 그런데 또 A웹이라는 세계선거관리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서울센터가 선거연수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간판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혁 내역을 보니까 선거연수원 안에 A웹을 위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뭐 어떤 계속해서 외국인이 살았다라는 게 입증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또 보도에 따르면은 실업급여까지 받아갔다고 했다는 건 우리 한국의 그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엄군이 닥친 이후로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로 인해 탄핵 소추가 된 이후로 신기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요. 이상하다. 왜? 여론조사는 계속 조작이었거든요. 쭉 조작이었대요. 문재인의 최종 지지율이 45%인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주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인데 탄핵 소추가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럼 뭔가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모긴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모긴 프로젝트. 모긴 프로젝트. 근데 그 모긴 프로젝트도 상당히 구체적인 게 뭐 누군가는 이 모긴은 답변을 안 하는 여론조작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또 모기의 또 다른 뜻은 어떤 특정 살아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인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인적 사항을 AI 통해 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넷상이나 다른 곳에서 활약을 하게 만드는 거죠. 활동을 하게. 그리고 걔들이 또 여론조사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했죠. 부정선거를 하면 어떻게 할까? 단지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4천만 명의 우마오 당이 중국에서 렌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만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분명히 국내에서도 뭔가 작업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저는 그런 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 이전에 이제 제가 에포크 타임즈 처음 만났던 게 2020년경이었잖아요, 초에. 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게임방 특정 시설이 여론 조작의 그 시설로 이용되는 걸로 그때 있었잖아요.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국내에. 근데 국가기관이 그런 시설로 둔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비상계엄에 한 사람들이 그걸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걸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스카이데일리 보도 요걸 봤을 때 정부가 우리 국내 정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외 정부인데, 국외 정부라면은 어떤 정부일까? 우리나라에도 감청부대가 있거든요. 감청하는 국정원도 그렇고 군대 내부에서도 있고 감청부대가 있는데, 그 감청부대가 국내만 이렇게 감청하는 게 아니에요. 국외도 감청을 하거든요. 주 대상은 북한이겠지만 중국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을 대놓고 하는 감청부대가 있어요. 미국. 미국은 중국의 여러 움직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동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미군이. 그래서 그쪽에서 흘러나온 소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사실 4.15 총선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는 보고가 요즘에는 스카이데일 때문에 DIA가 유명해졌지만 국방부 내에 정보기관인 DNI가 미 정보국이 그걸 먼저 캐치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결국 그런 이유는 각종 감청이나 이 해킹 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 전쟁을 펼치다가 중국의 부정선거와 연루된 시설을 발견을 했고, 그것이 이 선거연수원이다라는 것을 지목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당시에 벌써. 네, 그 당시에 그랬고, 선거연수원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그거를 했고, 그래서 미군발 정보가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단순하게 막연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런 보도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보다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선거연수원을 왜 덮쳤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밝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결국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번에 보도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네. 붙잡힌 중국 간첩 혐의자들이 한국 네.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하고 네.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자백했다고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 지난번 20대도 그렇고 4.15 때도 그렇고 부정선거 소송 과정 등에서 이 중국 선거 개입 문제가 네. 실제로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요, 그때도? 거론은 네. 제가 했죠. 아, 예, 뭐 임경우 의원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아주 주된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팔로우더 파티 뭐 하고. 예, 근데 팔로우더 파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팔로우더 파티 용행 건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설명하는 순간 수식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넘버링 부여하는 것까지 해서 그 경위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 부정선거다 이랬는데 그 가동하는데 10시간만 10분이 넘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사실 거론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쉬운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1, 2, 3, 4, 5가 났잖아요. 1, 2, 3, 4, 5 이거만큼 확실한 중국 개입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양정철이 이제 단교를 갖고
텐센트를 방문했다라는 그 자체는 간접적인 정황인데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1, 2, 3, 4, 5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이지 넘버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의 민원 발생 번호가 1, 2, 3, 4, 5라는 민원 발생. 예, 민원 센터 번호. 우리 되면 뭐 전화하면 112, 네. 그 다음에 뭐 불나면 119 이런 것처럼 중국에는 민원 발생하면 1, 2, 3, 4, 5. 번호가 기네요, 5개. 1, 2, 3, 4, 5.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잇는 번호. 그게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높은 상봉우리, 우리는 작은 상봉우리, 이런 문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넘버 1, 2, 3, 4, 5인 거예요. 때마침 이재명이 시마이민한테 시에시에 있잖아요. 왜 중국에 왜 찝쩍거려요? 근데 이놈이 총선과 대선에서 했던 게 뭐예요? 구호가 1, 2, 3, 4, 5였어요. 2월 산스 우, 2월 산스 우. 우리나라 1, 2, 3, 4, 5 발음은 좀 어려운데 2월 산스 우는 쉽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공의 선거 개입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드루킹을 지금 갑자기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지지율을 일정 이상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일정 이상. 그 당시에 제가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는데 일정 이상 지지율을 확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정 이상의 지지율이 뭐 한 50%가 될 수 있고 60%가 될 수 있고 40%가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을요? 예. 그런데 드루킹 그것을 해준 거예요. 댓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론 조작도 했겠죠. 근데 안 밝혀졌을 뿐이고. 이 선거 조작은 선거 시스템을 조작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 위조를 하는 무리가 있고 배송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조작을 하는 무리가 있고요. 댓글 조작을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1팀, 2팀, 3팀, 4팀, 5팀처럼 이것도 1산수 5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팀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뭐 선거연수원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건 그냥 저희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집합적인 그런 지식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니까 그 말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중국에서 민원 발생 번호다. 이거는 네. 어디서 그러면 찾아보면 다 나오는 네. 획득인가요? 그게 되게 요즘에는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 1, 2, 3, 4, 5를 대통령이 딱 설명을 했잖아요.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 1, 2, 3, 4가 아니고 1, 2, 3, 4, 5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누가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1, 2, 3, 4, 5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 2, 3, 4, 5라는 것 자체가 뭘까라는 게 저는 되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요즘 AI한테 물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중국 1, 2, 3, 4, 5, 뭐 당교 1, 2, 3, 4, 5, 탄산트 1, 2, 3, 4 이런 걸 딱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쭉. 그리고 한국의 1, 2, 3, 4, 5와 민주당을 쳐보니까 또 그게 나와요. 하나가 맞으면 우연의 일치지만 두 개가 맞으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고 세 개가 맞으면은 이거는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1, 2, 3, 4, 5가 하나 정도 맞으면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구호가 1, 2, 3, 4, 5고 대선 구호가 또 1, 2, 3, 4, 5다. 근데 중국의 민원 번호가 1, 2, 3, 4, 5다. 그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그런데 선관위 시스템이 또 중국산 뭐 화웨이 제품 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그림이 싹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든 거 아닌가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간 벌써 시간. 아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젠가요 저희 보도가 나갔는데 네. 이 기사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독자들이요.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네. 억자 댓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뭐 조금만 얘기해도 뭐 윤 대통령한테도 바로 직격하는 말 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그렇죠. 아무 말이 중국 간첩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드론 예, 얘기할 예, 때는 예. 놀랍고 뭐 불만스럽다 이러면서 예, 강하게 드론 얘기할 바로 때는 했었어요. 대변인 바로 나와서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자기 국민들이 뭐 99명이나 잡혀갔다 이러고 하는데 네네.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네. 부정선거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이준석이나 하태경을 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자기는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감청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감청이 있고요. 외국에도 감청이 있고 정보기관에 다 감청을 합니다. 감청을 하게 되면 감청 결과 이거다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 다른 사건하고 엮어요. 그래서 그 감청된 사실을 엮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뭐냐면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변호인이 바로 부정선거는 중국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화문에서는 사실 뭐 국제 어떤 카르텔 같은 거 얘기 있으면서 사실상 그게 다 중국을 지칭하는 건데 중국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변론에서는 아예 중국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죠. 중국 간첩이 국정원에 드론 띄워가지고 했을 때는 온갖 막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성관이 이 문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주한미군이나 뭐 이런 데는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중국이 가만히 있는 거는 이게 표면화되면 될수록 손해니까. 어차피 중국이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면요, 그 공적인 뭐 표명을 하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무슨 소리 하냐, 너 하고 있는 거 다 안다라는 역공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트리도가 뭐 사실 관세 협박이나 이제 안에서 인기가 없어서 사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국 정보기관도 그렇고 막 캐나다도 나름 공격련은 사실 아닌가 싶은데 그 트리도가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이 중국의 혜택을 받은 친중 정당이 됐고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의해서 트리도가 계속 그 9년의 임기 동안 뭐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을 계속 연장을 해왔다라는 게 사실 거의 정보 세계에서는 공지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트리도가 말하라고 그때 관세 25% 매기라고 날아왔잖아요. 그때 야 너 가짜잖아 이렇게 트럼프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헤이 가버너 이러면서 너 51번째 주 안 할래? 이러면서 너 가짜인 거 다 알아. 이 말을 저는 트럼프가 바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렇게 막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설적인 사람인데 오늘도 보니까 케네디의 암살 그 비위를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트리도 너 가짜잖아 나가 했고 고민하다가 나가겠다라고 사퇴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너무나 이제 공지의 사실이다 보니까 중국이 선거 개입을 안 했다고 말하는 순간 아마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훨씬 더 많은 그 정보량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정보량, 우리나라의 정보량이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쭉 비교하는 그래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뭐 경제적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한 요 티끌만큼의 정보밖에 없지만 미국은 이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했을 때 아마 한국의 이 정도가 아닌 이만큼의 그런 폭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 보입니다. 네. 이제 질문이 좀 연결이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나 뭐 호주 뭐 이런 개입했다는 보도는 이미 기정사실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방식으로 주로 개입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지 중국 네. 선거에 개입한 방식. 네. 일단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까먹은 게 있어서 여기다 보니까 체크가 돼 있는데, 미국 가니까 미국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페이퍼를 안 보더라고요.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부정선거 증거가 이제 형상복원종입니다. 형상기억종이에요. 형상기억종인데 이 형상기억종이의 기원이 어딜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가짜 투표지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그 원인이 뭐 많은 추론을 했던 네티즌들에 의해서 밝혀진 게, 저는 그걸 차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투표를 안 접어요. 딱딱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는 중국의 공산당들이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투표를 하나요? 투표를 해요. 걔들도 투표를 하더라고요. 뭐 투표율이 뭐 100%고 개표했을 때 누군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100%겠지만 공개 투표도 그냥 이렇게 내가 누구 찍었어 이렇게 하는데 안 접더라고요. 그래서 신권다발 같은 이런 투표지의 기원은 중국의 안 접는 투표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학생들을 이용을 합니다. 유학생들을 이용하고 상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족이라는 특유의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중국계 한국인들이 있는데, 그 인구 분포가 대략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 돼요. 상주하는 100만 명 이상이고, 그 중에 조선족이 한 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한 7만 정도. 그리고 중국계 한국인, 그 귀화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2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3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뭐 전부 다가 간첩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제 중국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130명 중에 뭐 상당수가 저는 뭐 한국에 첩보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비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바는, 제가 잠깐 그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그때 세계 3위였어요. 그 업체가. 거기서 임원으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사실 진중을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중국과의 관련성이 좀 있고 이래야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게 계속 뛰는 걸 보이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우연찮게 그 세미나를 갔는데 중국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이랬더니 어디 뭐 그래 가상화폐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김문수 지사님의 서울시장 캠프에 있었는데, 캠프에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세미나 가서 거기 뭐 가면 재밌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제 명함을 좀 붙였죠. 그랬더니 제 프로필 명함이 괜찮거든요. 스펙이 한번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채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래도 재밌겠다 싶어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궁금했던 건 가상화폐 이쪽 시장이었는데, 그 가상화폐를 좀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두 번째로 거기 근무하는 애들이 주로 베이징대 애들이 많았고, 칭화대, 베이징대, 인민대 이쪽 애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또 지린대 쪽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 애들을 조금 알게 된 거죠. 예, 그때 알게 됐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조선일보 친하게 지낸 형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 오너 이 둘이를, 오너 와이프
둘이를 그때 중국 대사는 아니고 영사였나 아무튼 그쪽 집에 제가 같이 데려갔어요. 저도 그 처음 갔지만 근데 이 친구가 통상적으로는 되게 그 뭐 한국 정치인이나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연락 왔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우습게 얘기를 하는데 바짝 쫄아 있더라고요. 이놈 봐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있구나. 그리고 가상화폐는 항상 법의 경계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위법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중국 오너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법 처리가 될 걸 두려워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따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정치권에 돈을 많이 뿌려놔서 우리의 신변이 최소한 좀 안정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정도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죠. 그래서 야 중국 애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지금 점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암호화폐 이제 부자들이 막 한국에 오는데 뭐 쟤는 재산이 뭐 몇 조고 몇십 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채굴을 많이 해서 지금은 가상화폐 가치가 그때는 한 1,000만 원 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으니까 훨씬 더 커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떤 한 놈을 또 데려와가지고 저기 시그니엘을 그냥 카드를 주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카드를 주고 결제를 해?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부동산을 쉽게 사는 애들이 한국에 이렇게 대거 들어오면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동산이 저런 식으로 폭등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중국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안 사니까 땅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의 아주 파편을 봤을 뿐인데 이걸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8개월을 제가 근무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중국에 대한 입장이 조금 약간 처음에는 친중이 좋겠다고 생겼다가 중립기업 같다가 하는 행동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좀 가고 있게 됐어요. 이렇게 가고 이제 계기가 또 사내 변호사 활동을 하니까 뭐 그다지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연봉은 그래도 뭐 적당히 받는 데다가 법인카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항상 변호사는 이제 개업에 대한 좀 약간 로망과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개업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좋은 사건이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8개월 만에 바로 때려치고 개업을 했고 그때 이제 가상화폐 시장 장악을 했죠. 물론 그 개업을 하는 과정에 그때 저희가 뭐 김현장하고 또 다른 업체에 썼는데 이제 의견서 같은 걸 보는데 막 몇 장 안 되고 내용 퀄리티도 나보다 못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돈을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개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나라구나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아니요. 중국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을 그냥 몇 명만 들어와가지고 사버리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의 그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게 수요만 높여버리면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중국 애들이 한 5명이 부호가 와가지고 사고 이래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상당히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암호화폐 이걸 하면서도 중국 애들이 상당히 이 한국 쪽에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죠.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왜냐면 되게 모순인 게 중국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상화폐 보유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달라져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모순되는데 또 그걸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각국의 시장이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음성적인 자금이 한국의 정치권에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이 가상화폐 뭐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게 저는 우연같이 들리지는 않거든요. 김남국이가 그렇고 조국이 또 가상화폐를 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조국이 뭐 압수수색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국의 레드펀드는 안 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이해가 됐죠. 중국이 평균적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엄청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자기 친중 국가를 수입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경로가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안 했는데 그 당시 가상화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기예요. 전 비트코인은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도 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 사기란 걸 몰라가지고 제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근데 세상도 사기다라는 그 거대한 진리를 알았으면 투자를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낱낱이 지금 한국에 네네. 좀 심투한 거를 실어놓은 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책이 좀 네.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 그래서 네네네. 3쇄를 지금 인쇄를 했어요. 네네네.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4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4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트럼프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받아서 뭔가 입증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미국 선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엄청 고생했다, 4년 동안 나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부정선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부정선거 1을 갈고 있어요. 뭐 캐시 파텔도 마찬가지예요. FBI 국장. 이런 친구, 그리고 스티브 배너 같은 경우는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1을 갈고 있는 데다가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폭스 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방송사인데, 폭스 뉴스가 도미니언 시스템사한테 배상금 1조 넘게 받았어요. 죽으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 죽고 살았지만 그 도미니언 시스템을 아마 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근데 한국의 에이백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고, 뭐 베네수엘라나 중국 다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당연히 선다고 보여지고요. 이 AWAVE라는 국가가 결국 세계선거관리협의회가 아니라 세계선거 부정선거 수출국 협의회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AWAVE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개입할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대선에서 미시간주에서 중국 유학생이 투표를 하다가 발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가담한다라는 것을 아마 상당히 확보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그 부정선거 조사를 하면서 많이 드러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간접적으로도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어떤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신경이 쓰이겠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 JK 김동욱인가? 네. 예. 가수 하던. 예. 그분이 어쨌든 되게 애국 우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비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외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 이거 관련해서. 근데 왜 수많은 중국인들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JK 김동욱만 저게 나오나, 저는 이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관계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뭐 그런 선거 범죄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냥 미국 갔다 오니까 느끼겠더라고요. 트럼프는 한국을 버릴 수가 없구나. 네. 처음에 가가지고 둘째 날 이제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관을 가봤어요. 그때 우습게도 페미니스트들이 트럼프 반대 랠리를 시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냥 저는 그 주변을 쭉 돌다가 링컨 기념관 딱 옆에 보니까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전사자들 비롯해서 수많은 전사자들 다 그린 게 이렇게 다 있었어요. 링컨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의 바로 오른쪽에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고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 해외 파병 군대를 또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거기서 어디랑 했냐? 주한미군하고 했거든요. 주한미군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다 메시지라고 봐요.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가 11월 달에 마라라고로 갔을 때는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윤 대통령을 좀 압박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좀 하게끔 해달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랬더니 마라라고로 갔는데 첫 번째 준비했던 게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인은 부정선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각종 유형도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이 개입한 한국의 부정선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좀 수사를 좀 하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좀 압박을 해달라. 이 말을 주로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 비상계엄까지 해버렸지만 이번에도 이제 한국을 좀 도와달라. 한국은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나라다. 뭐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갔어요. 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다. 탄핵 소추 2번 당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랬는데 부정선거를 외친 것들. 최근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그 인류 의사당 사태하고 비슷한 것처럼 너무 스크랩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처지에 있는 윤 대통령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준비하고 또 실제로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거는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어떻게 그 도움을 일으킬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방법론은 또 다양하게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많은 교표들이 있고 또 다양한 루트로 한국의 상황이나 필요한 적절한 구제책들을 트럼프 진영에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지금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그냥 지금 현실상의 가장 최적국인 그 중국과의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을 넣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은 한국을 친미국가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알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미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한국이 약간 프로-차이나 국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반중이거든요. 예, 반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전인가 그 투표를 올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체크를 해요. 당신은 어느 나라가 더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7,600명이 있는데 네. 제 구독자 여기 보면 몇 명 보세요. 어디 밑에요? 네. 7,600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100%가 예, 여러분 이렇게 100%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미국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걸 많은 거예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중이잖아요. 걔들은 뭐 사실 거의 종중 세력들이잖아요. 종중 세력 아니면 뭐 중국 똘만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중공의 하수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새 인사하면 또 중국으로 뭐 하잖아요.
시니엔 콰이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뭐 박주현 변호사 구독자들은 너무 확실하네. 3%나. 100% 미국 100%. 네네. 100%. 너무 1%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한데. 내가 중국으로 써야 되나? 예, 이런 게 모른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한국이 저 친중의 나라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미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놈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라는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일부러 이런 여론조사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근데 백대영님 조작한 것 같은데 무슨 공산당 그것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데 이거 7,600명 중에 저 중국 사이트에 좀 올려주세요. 몇 명 들어오나 보게. 시진핑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너무 심하네. 확실하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이 친중 국가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장악된 메조리티 파리가 가짜 국회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도와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방식을 해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 시점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때 뭐 만나신 분들하고 그런 교감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증이 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정말 밝혀진다면 국회를 포함해서 향후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의 탄핵소추 이상의 상황으로 혼란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부정선거 매국 활동이거든요. 매국행위거든요. 정권을 아예 중국한테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단은 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 이 암을 도려내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5,000년, 반만년 역사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의 개입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 한국이 독립된 주체국가로 살아갔던 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부정선거를 세력을 척결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똘똘 무장된 신진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친중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친중 세력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네. 저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를 이번에 주장했잖아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유형은 좀 다른가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제가 스카이데일리에 알려가지고 특종을 하게 만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선거무효소송 변론을 하러 갔는데 김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망을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염탐하러 왔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선거무효소송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거 진행 경과를 한번 염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원고석에 딱 앉더니, 원래는 제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당하는 소송이 많다 보니까 좀 쫙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PPT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사람부터 먼저 진행하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김두관이 진행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막 전자개표기 이거 부정이 많다,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두관의 입에서. 김두관이 사실은 좀 뭐 행자부에서는 약간 우명의 장관이기도 한데,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방송을 안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어요. 선거와 관련된 주무부 장관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그 또 다선에 그런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당, 야당,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다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모론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가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두관 위원이 주로 이제 전자개표기 조작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얘기를 하면 자기가 또 그 사전투표에 수혜를 입었다는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전자개표기 조작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게 사실 저는 그때 김두관이 딱 떨어진 걸 보고 이번에 그 선거 무효성 나온 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이 부정선거의 방식이 1차 유형, 2차 유형, 3차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 유형은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기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2차 유형은 이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있는데 이 당일 투표를 좀 더 마사지를 해서 이기게 만드는 유형이고요. 이거 3차 유형은 당일 투표, 사전투표를 더 마사지를 해서 이기게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통계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칙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하는 마지막 유형이 3차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라는 이런 애들은 뭔가 조작이 된 것 같은데 1차 방식, 2차 방정식으로 안 풀리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3차 방정식이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으로 떨어진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김두관이 또 되면 이재명의 잠재적 적이 되니까 날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졌구나. 그리고 상당수가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적 조작 방법에 의해서 승리를 많이 한 그룹들이죠. 그렇게 보였는데 김두관은 2차적 조작 방식에 의해서 패배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본인도 약간 리스크를 안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걔도 아는 거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정치적 지분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없는 방법은 선거 무효소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를 무효시키고 자기가 이제 정치 대비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되게 궁금한데 좀 신기했어요. 진짜. 네, 저는 그때 박수를 쳐가지고 그때 윤영진 변호사 같이 보고 있었는데 막 둘이 눈이 이래가지고 야,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웃긴 게 이현주가 이전에는 막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무효소송까지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원래 강민수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겼었는데 막 강민수 변호사는 너무 일도 안 하고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저한테 수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가세연을 건드리면 너무 제가 힘이 들까 싶어가지고 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부탁을 제가 들어드리면 뭐 강변도 그렇지만 김세희 하나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자기는 부정선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도 했죠. 그때 국힘에 있을 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막 국힘 사람들 비겁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어제 뭐 했더라? 구글하고 네이버에 뭐 전환길 등 뭐 부정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입 닫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쟤는 뭐 부정선거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저런 인간 유형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사실 뭐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뭐 어디 그런 걸 보면 참 양심을 털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정말. 근데 뭐 한편으로
김두관이 그렇게 진실한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참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의원으로 계실 때 네, 네. 그때 셔닝 공연 이런 것도 얘기도 하다가 네네네. 저희가 봤을 때 중국을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좀 이따가 그만 가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김두관도 중국 커넥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뭔가 관련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에포크에서 인터뷰하다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 많다고 네. 그게 다 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유 참. 에포크는 전형적인 반중신문이잖아요. 반중공. 반중공.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차이나 CCP. 네, 맞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아직 그게 안 되는 네. 게 중국과 중국 공산당 구별을 아직 못하는 네, 거죠. 네, 우리 네. 철저히 구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런 걸 폭로를 계속 이제 25년 동안 한 네. 거죠. 네. 네. 그게 정말 힘든 작업이고 저도 가급적이면 중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좀 아까도 시진핑이 있는 중국 국기를 썼어요. 일부러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일반인들 관점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 중국을 사실 CCP가 너무 많이 먹어놓으니까 중국 이퀄 CCP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할 따름이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CCP를 빨리 척결을 해야 중국이 뭐 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맞아요. 세상이 될 텐데 시진핑이 뭐 갑자기 죽더라도 이제 공산당 체제는 계속 유지될 거라서 그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 내부 같아요. 문제도 엄청 지금 드러나고 있고 네. 사실상 실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정황들이 시진핑이요? 그런 정황들이 되게 많이 아, 저희 기사 계속 그런 네. 것 지금 나오고 있네 한글에서도 번역해서 내는데 네. 지금 거의 그 전에 무슨 부패 뭐 이런 거 네, 하다가 그게 네. 지금 변질이 된 게 충성 간부만 남기고 다 숙청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하여튼 지금 뭐 머지않았다고 저희는 봐요. 음. 경제가 일단 다 썩어 문드러졌고 네네. 그리고 워낙 통계치나 이런 거는 다 조작이니까 그거는 밖으로 나오는 거는 믿을 거는 하나도 못 되고 실체적으로 정치 경제가 일단 다 지금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이런 부정선거 개입이나 한국에 대한 일단 이 멱살은 안 놓으려고 하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붙잡아야 되는 더 붙잡아야 거죠. 된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리까지 이제 미국 손에 넘어가 버리면 중국은 이제 없잖아요. 북한 정도지. 네. 미국이 그러한 중국의 사정도 잘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은 네. 그걸 잘 알고 근데 사실 시진핑한테 미국 트럼프가 으르렁 거려버리면 그냥 손을 떼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하여튼 미국인들이 많이 네. 각성했고 네. 일단 공화당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문제만큼 초당적으로 완전히 뭉쳐버려요. 네. 지난번에 8.5 보고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게 완전히 미국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 연루되면 네. 정기적출 연루되면 네. 비자 다 취소되고요. 민영사 뭐 벌금까지 완전히 법에다 적시를 다 해놨거든요. 네. 정확하게 금액까지.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머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나관들이라고 해서 네.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재산은 전부 미국 빼돌리고 자녀 미국 다 이어폰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미국 재산이 동결된다는 건 이건 거의 사형선고고 미국 비자 발급은 물론이고 뭐 엄청난 것들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중국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 보고서가 이제 나온 게 작년에 나왔지만 중국 공산당 해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들을 단순히 제재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해체 수준으로 가는 지금 그게 보여요. 계속 네. 그 보고서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은 기회 되면 그것도 보내드리고 영문하고 저희가 그 번역도 해서 보내고 했는데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녀도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종이호랑이고 전혀 뭐 그런 게 없는데 좀 잘 모르고 있죠. 조금만 쪼아버리면은 오히려 중국이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뭐 기반이 없어요, 사실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거 부정. 저희는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게 네.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입증이 되고 밝혀지면 네, 네. 하겠지만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네. 문제라면은 네. 선거의 무결성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있어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예. 선거 부정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지금 현재로서는 네. 선거 사기. 하는데 예. 네,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10팩 대표시기도 한데 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네. 국내에는 물론 국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근데 저는 일단 선거 이 부정 문제를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인 것 같아요. 네. 대만이 일단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하고 뭐 부재자 투표도 없고 뭐 재외국민 투표도 없고, 예. 뭐 사전 투표도 없고 오로지 당일 투표만 있고 당일 투표 수개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왜곡된다는 것이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투표하게 만드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 투표 충분히 투표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도 투표하고 싶으면 미리 한국 와가지고 투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선거 후 감사제도, 선거한 다음에 한 몇 개 지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그래서 다 까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라고 공개 감사를 해서 선거 부정의 우려를 최대한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의식이 좀 성숙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라가 좀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만을 갔는데 작년 3월에 대만 갔을 때 대만이 선거 제도에서만큼 깨끗한 나라고 좀 잘 정비된 나라지만 저는 거기도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만의 최저임금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 대만의 제도를 뚫으려면 뭘 고민할까? 매수를 하겠구나. 대만 국민당이 약간 친중성향이 강하잖아요. 그 친구들 비롯해서 이제 이 민진당 쪽 사람들까지도 선거 관리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만 매수를 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총통선거하고 입법위원 선거에서 교차 투표가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의심이고, 그래서 제도는 완벽하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오염되면은 역시나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려면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부강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경제적 약자들이 많은 나라가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그 제도를 침략하는 그 방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거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막 1시간이라도 이 선거에 대한 의식,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거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진짜 8시간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미국의 정치 참여하는 미국 국민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문화를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선거라는 과목에 그 리더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권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국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정선거가 없게끔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그 국제 국내 활동,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K10팩이 사실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에 제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이 K10팩이 이제 10팩의 어떤 한국 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점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었던 각종 그 문제, 특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 뭐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해왔죠.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국제감시단이라든지 이제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미국의 라라 트럼프하고 마이클 와틀리 중심으로 이미 미국에 형성이 됐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부정선거 방지대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한국의 이 무결선거 네트워크 같은 거를 미국과 좀 있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마이클 와틀리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막지 않았으면 졌다라는 그 인식이거든요. 또 이번에는 뭐 투비 투리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 국제 연대를 하기에 되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이 지금 단핵 상황이나 비상 상황 자체가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좀 이제 바꾸고 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데 좀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중요한 질문 거기까지인데요. 네. 이번 방미에서 또 뚜렷한 다른 어떤 성과 혹시 있으셨나요? 뭐 이거는 예를 들면 이재명 제재, 대북 송금 제재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미국에서. 네네 그런 게 있고. 그 이제 대화 통해서 알고 계신. 네, 뭐 한국의 대법관들, 그다음에 이번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친 법관들, 이 사법부가 사실 개념을 상실한 거죠. 이 친중 세력들의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도 미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담한 사법부, 그다음에 부정선거,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를 막은 대법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그 마두로의 부정선거에 가담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선관위 직원이나 검사, 뭐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까지 지금 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되고, 대북 제재가 아니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칼을 빼든다면 그런 움직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연루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무튼 우리 에포크 타임즈 잘 되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잘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때 드렸던 그 책 두 권이랑 그 네네네. 안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네네. 되게 바쁘셔서 아마 책을 네. 잘 못 보실 텐데 이중 교수님 뭐 강의도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너무 잘 이제 아시더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한국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책 소환님이 원래 네. 중국에서 나온 책 이름인 건 아시죠? 누구요? 중국에 그래요? 군인 두 명이 낸 책 이름인데 이제 그걸 따오면서 중국의 초안전이라고 해서 저희 에포크 타임스에서 출판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꾸준히 팔리긴 했는데 최근에 네네. 와가지고 이제 네네. 이제 이런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막 찾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오늘도 뭐 또 교수님이 전화 와가지고 책 너무 좋다고 이제 막 얘기하시고 하는데. 근데 한국 상황이 제일 적합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네.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하고 한 10가지 뭐 공통점 뭐 이런 것도 나온다더라고요. 뭐 10가지 이상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보니까. 체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최고는 윤 대통령이 너무 작죠. 우리 한국인 치고는 윤 대통령이 178이니까. 되게 네. 정의롭고 이제 네.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네. 이런 것들부터. 네. 직함은 그냥 변호사로 쓰면 될까요? 변호사 K시팩 네. 대표. K시백 대표 두 네, 개를 네. 쓰면 되나요? 네. 아니면 저번하고 달리 조금 그 소개를 할 수 있으면 혹시 프로필 정리된 거 있으면 하나 네, 저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학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부터 해서 예, 그렇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뭐 특별한 논란은 없었죠? 예, 잠깐만요. 많이 들었네. 1666면. 예,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네. 안녕.
제 목소리도 막 나간 거죠? 네네네. 아이고. 참. 괜찮아요. 네. 아, 이번에 혹시 가셨을 때 윤상현 의원 보셨나요?